시간이 이렇게 짧은 관계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가 딱 닥칠 때 3월 달에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원래는 이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혁명인데 출판사 대표님이 이래 가진 책이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붙인 게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 건가 그래서 그랬더니 막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역시 대표님 참 보시는 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그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의 부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왜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 그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마 책을 보시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닥칠 사회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미리 보고 준비를 해 두고자 하는 그런 그림을 가져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제가 크레딧 카드를 낼 때 굉장히 찜찜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막 소독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크레딧 카드가 하도 잘 돼 있어서 디지털로 하는 웹카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웹카드를 써야 되는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컨택 시대에 이제 더 가속화가 더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지금 현재 법화 같은 아날로그 머니가 바로 이런 그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이나 페이스북의 리브라 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등 디지털 머니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넘어가면서 아날로그 머니에 있는 모든 금융 시스템이 급격하게 디지털 머니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파라다임 시프트 또 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코닥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카메라의 절대 강자 120년 된 회사죠. 그리고 인플로이만 해도 15만 명이 넘었던 회사인데 갑자기 2000년대부터 일이 생겨서 2012년에 거의 주가가 0으로 되고 90% 직원이 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면서 디지털 카메라에 필름이 필요 없게 됨으로써 그 120년 된 회사가 망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소니의 그 아날로그 TV의 절대 강자였었잖아요. 트릴리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근데 이게 디지털 TV로 넘어가면서 삼성한테 패권이 넘어갔고요. 또 모토로라 하면은 2차 세계대전에 무전기서부터 무선 전화기서부터 엄청난 회사였는데 이게 디지털 전화기가 나오면서 애플하고 삼성한테 넘어갔죠. 이렇듯이 우리가 아날로그의 절대 강자들이 디지털 기술로 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산업혁명 시대부터 따진다면 200~300년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됐던 것이 바로 아날로그 머니 기반이 됐었는데 이제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머니와 가상 자산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 북하고 디지털 북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특성을 보면 아날로그 북은 시간과 공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싱크가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아날로그 북을 우리가 이런 책을 오더를 하면 누군가가 내 장소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디지털 북은 원 클릭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하나가 디지털 머니로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줄 때도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얼마나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서 디지털화가 된다면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학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이 책 하나를 만드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책을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이 종이값하고 제조 비용만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한계 비용인데 디지털에서는 컬 앤 페이스트 복사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바로 이 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블록체인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분산 원장을 쓴다는 거죠. 모든 원장을 그 중앙 처리 시스템 대신에 모든 컴퓨터에다가 두고 서로 검증함으로써 누구도 위변조하지 못함으로써 신뢰를 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 위에 여러 은행, 보험, 주식 등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이 있었다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디지털 머니 위에 새로운 은행과 보험과 주식 시장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뭐가 다르냐면 B2B 기업금융, B2C 소비자금융, 즉 여기에 반드시 B라고 하는 미들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억을 맡기면 1, 2% 이자를 주지만 1억을 꺼가면 뭐 4%에서 6%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의 차액, 이자 예대 마진으로 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그런 시스템인데 아까처럼 블록체인 같이 미들맨이 필요 없이 직거래가 가능한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직거래 은행과 직거래 보험과 직거래 주식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스트되고 법제화되고 있어서 빠르게 가상 자산도 이 위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혁명을 보면은 살펴보면 그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많은 미들맨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존 같이 인터넷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속도와 범위는 전 세계로 넓어져 왔죠. 그런 것처럼 지금 투자자하고 대출자 사이에 현재 인터넷에 신용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하는 미들맨이 있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아마존과 같이 자산 직거래 플랫폼 회사가 나와서 투자자하고 대출자를 바로 이어주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속도와 범위는 전 세계로 확대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뱅킹 without bank, 은행 없는 은행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 증권 거래소가 없는 증권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보험사 없는 보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곧 이게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랜딩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P2P 업체가 있는데 돈을 꿔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 해서 이 회사는 2조 정도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해서 9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달러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크립토 뱅크라는 우리가 가상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은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내가 갖고 있는데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이자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런 크립토 뱅크에다 맡기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필요하면 투자하는데 더 레버리징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크립토 뱅크를 통해서 이자를 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뱅크라는 말은 사실 국가가 허용하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 나라에서 그런 것들 법제화를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스위스에서 세계 최초로 합법화된 크립토 뱅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5개 회사 은행이 라이센스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종류만 해도 여기 보면은 이제 거래나 환전, 토큰화, 또 지갑, 또 이렇게 수탁하는 거, 커스터디 서비스죠. 이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하고 라이센스가 어디에 있고 또 증권 라이센스, 뭐 취급 등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스위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가
스위스는 우리 2007년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죠. 제대로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가상자산의 그런 폭발적인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요. 스위스는 거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토큰을 나누고 자산형 토큰과 기능형 토큰 또 지불형 토큰으로 자세히 나눠서 거기에 맞는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받는지를 클리어하게 명시를 해서 우리랑 완전히 다르게 제대로 된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마에서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면 원화를 담보로 코인 하나를 발행을 해서 언제든지 그 코인이 원화로 그 가치를 바꿔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런 이제 명목 화폐나 원자재 상품, 그래서 귀금속,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 또는 이제 증권, 파생 상품 등,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토큰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증권을 담보로 해서 토큰을 만들어내는 등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STO죠. 시큐리티 토큰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잘 돼 있어서 이러한 거를 기반으로 크립토 라이선스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충족하는 은행들은 그 은행 라이선스를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이건 이제 텐센트가 이제 벌추얼 뱅크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인터넷 은행을 홍콩에다가 공상 은행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은행에서는 금을 홍콩의 금거래소를 패깅해서 토큰을 만들고 그 토큰을 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동남아 등 가는 곳마다 쓰게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가 금융위원회 심의발전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카카오뱅크, 뭐 K뱅크하고 또 제3의 인터넷은행 할 때 이번에는 인터넷은행 해봐야 기존 은행과 다른 게 뭐가 있냐,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크립토 라이선스를 주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 그거를 받아들일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또 특근법 이후에 지금 업권법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크립토 뱅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양과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는 이런 가상자산 금융 산업을 리드하기 위해서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금융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해서 가고 있고, 또 일본 등 해서 지금 가장 빨리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홍콩이나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 스위스 같은 나라가 빨리 나가고 있는데 이외로 유럽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블랙시티에서 금융 중심 허브를 프랑스나 독일이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디지털 금융 산업을 일으키고 있고, 또 규제도 빠르게 레귤레이션도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에 블록체인 특구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규제를 풀어주자라고 해서 부산 지역 화폐를 발행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그 위에 이제 환전이나 충전 등 금융이나 물류, 생활 소비, 관광, 문서 거래, 데이터 거래 등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은행뿐 아니라 이런 보험도 모르는 사람끼리 들지 말고 너희들끼리 한번 들어봐라 해서 모든 것들을 신뢰 중심의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을 써서 보험의 약관이나 모든 라직이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그 컴퓨터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블록체인화를 해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장과 부사장도 없고, 또 이것들을
또 관리하는 그러한 판매원도 없는, 그래서 시스템으로 모든 것들 투명하게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는 한 3-40만 명 교우회가 있는데 그 교우회를 위한 자동차 보험 시스템을 플랫폼을 만들어주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델파이가 인슈런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9페이지 위에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델파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뜨고 있고 특히 이제 델파이 중에서 투자하는 그 ICO가 예전에 많이 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투자 맵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태양광 패널인데요. 이 토큰을 하나 사면 그 토큰을 태양광 패널로 아프리카에 설치돼서 여기서 얻어지는 전기값의 수익을 나눈다는 그런 이제 개념이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이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은 아무 자산이 없었는데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토큰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게 길목 좋고 수익이 된다는 건 알지만 다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100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토큰화를 해서 100억을 담보로 100억 개의 토큰을 발행을 하고 내가 10만 원치 그 토큰을 산다 그러면 그 10만 원 여기서 나오는 임대 소득을 그 포션만큼 가져가게 되고 또 이 빌딩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양도 소득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강남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가고 싶지만 거기를 참여하거나 살 돈이 없는 그런 소외감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강남 아파트를 토큰화해서 내가 10만 원어치 그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익에서 배제되는 그러한 것들이 없고 같이 부를 나눌 수 있는 이익 공유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있다 그러면 그 중간쯤에 모든 것들을 토큰화해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이익 공유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토큰을 기준으로 한 블록체인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산을 아까 텐센트 같이 금을 패깅해서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서 이 토큰을 받으면 홍콩의 금 시장에 가면 1g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도 되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예술 작품들, 그래서 피카소 같은 것도 170억이지만 이거를 이제 토큰화해서 같이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그다음에 데이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데이터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그 건강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 또 스마트 그리드, 사물 인터넷 등 여러 군데에서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이제 위치나 지불이나 또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마이 데이터 사업이라고도 하고 데이터 3법을 또 개정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 데이터가 얼마 받는 거는 좋은데 그 커피 한 잔 값으로 내 데이터의 건강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면 이거는 사실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보호 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내 데이터에 대한 정보 주권을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또 얼마에 그거를 보상을 해주며 또 어느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언제 폐기 처분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그 가상자산의 데이터 자산에 패깅을 해서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모든 기록들을 블록체인에 남겨서 내가 신뢰성 있게 검토를 할 정도로 투명성을 제고한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엔진을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이런
여기 보면 스마트 홈, 그 다음에 스마트 카, 그다음 스마트 헬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등 모든 데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활용하는 국가가 앞으로의 부를 장악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이제 7시간만 제대로 자면 생명보험을 깎아주겠다. 그리고 10,000보를 걸으면 또 20불씩 20불을 깎아주겠다. 또 안전 운전을 하면 그 보험, 자동차 보험을 깎아주겠다. 이런 식의 그 데이터랑 금융하고 이제 결부가 돼서 사후 금융 서비스가 사전 건강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넘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디맨드 생명보험 서비스를 가능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데 갑자기 불안해. 근데 띵 하고 알람이 울려서 보니까 핸드폰에 그 즉시 너 불안하지? 걱정하지 마. 커피 한 잔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해줄게. 이런 것이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토큰 이코노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이제 돈, 밸류가 있는 모든 자산을 이런 토큰화해서 글로벌로 유동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트렌드인데요. 그래서 보이는 자산, 부동산, 금, 은, 석유, 광물 등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자산을 패킹해서 토큰화해서 그거의 소유권을 분절하는 거죠. 분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자산, 아까 말했던 그 데이터,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컨텐츠, 게임, 증권 등을 토큰화해서 글로벌로 유동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BTS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한 사람이 100억을 투자해도 되지만 1억 명이 100원씩 투자하게 하면 이것이 투자 플랫폼이면서 바로 마케팅 플랫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컨텐츠가 나오자마자 1억 명의 사람이 보게 되고 또 그거를 옆에 사람한테 또 광고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나한테도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고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부가 바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자산의 3가지 큰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데요. 여기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자, 일단은 그 25페이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일단 그런 그 가상 자산을 잘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보면 그 주식 항목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고 그 보고서를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가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행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집이나 금이나 은이나 또는 뭐 또 지적재산권 컨텐츠를 담보로 해서 거기에 소유권을 디지털 증서로 토큰을 발행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정부 규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을 담보로 하지 않고 그냥 토큰만 발행하게 된다면 바로 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제화할 때 바로 이런 그 토큰 발행회사, 가상자산 발행회사를 어떻게 셋업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세금 관계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가 평가하고 발행하고 거래가 된다 그러면 가상자산의 가장 핵심적인 3가지 모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 플랫폼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새로운 산업으로 되는데, 제가 밸류 체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지갑,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가상자산을 담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까 봤던 부동산이나 금 또는 BTS 컨텐츠 등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발행 회사가 나와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올리게 상장하게 되면은,
그리고 가상자산의 평가사가 있어서 이 토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보고 사용자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위안화 또는 디지털 원화를 바탕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의 그 미래는 이런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예금, 커스터디 서비스하거나 결제, 송금, 또 신용평가, 뭐 자산관리 등 이러한 모듈들이 새로운 스타트업, 핀테크 또는 테크핀 회사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걸 모아놓으면 그것이 바로 미래의 디지털 자산 은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에 있는 은행들은 로컬 은행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거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가상자산 은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포텐셜 중에 하나가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G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와, 또 삼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S10 이상의 이런 블록체인 월렛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비트코인을 보내면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고, 또 디지털 위안화를 하면 디지털 위안화를 앞으로 담을 수 있을 거고, 또 금 토큰이다 그러면 그걸 담을 수 있고, BTS 컨텐츠 토큰이다 하면 이런 걸 다 담아서 서로 주고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억 대가 전 세계 핸드폰 시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빠르게 법제화하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이 삼성전자의 디지털 지갑에 담는다 그러면 5억 명이 쓸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산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그 스타트업들과 또 우리의 그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바로 여기서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델리오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연 10% 수익, 그러니까 요즘 뭐 이자로 보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10%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부가가치를 더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앞으로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그런 토큰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25억 명이 쓰는 토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작년에 이제 이거를 발표했다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당해서 올해 다시 업데이트 2.0을 발표해서 올해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비자 마스터망이 있어서 여기에 페이스북에 리브라로 한다면 모든 비자망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졌었죠. 근데 어쨌건 많이 바뀌긴 했어도 앞으로 이런 민간에서 포인트를 대신할 수 있는 토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은 삼성코인, LG는 LG코인 등 여러 금융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상 자산화해서 전 세계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그 생태계를 조성해서 쓰게 돼서 글로벌 테크핀하고 경쟁을 하게 될 거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상자산법이 제대로 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테크핀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다 시장을 잡아먹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그 네이버 대신에 구글을 쓰고 뭐 이런 식의 세상이 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중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이미 그 만들어서 5월달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10개 성으로 더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런 디지털 위안화를 와서 쓰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위안화가 쓰이는 것이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이번 3월 달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디지털 원화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해보시죠. 왜 지금까지 은행이 여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나? 그거는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좌라고 하는 것은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컨트롤, 독점적인 지위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를 들어서 핀테크 회사든 뭐 거래소든 은행한테 꼼짝을 못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디지털 원화가 나와서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은행 계좌 없이 송금과 계좌 이체가 된다 그러면 그럼 은행에 굳이 가서 굽신거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은행의 기존 금융권은 사실 독점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급하게 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잘 발달된 그런 규제와 법 제정이 필요해서 이거를 오히려 더 활성해서 이걸 통해서 핸드폰만 있으면 우리의 금융 서비스를 전 세계인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30년까지 2,200조 원, 그래서 매년 59%, 60%씩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혁신은 우리가 자꾸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날로그로 돼 있는 그런 시장을 디지털로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주체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면 된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